듣보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모두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호스트를 맡은 가지 언니입니다. 네, 발제하지 않아서 행복한 달달보름입니다. 네, 저는 도라이고요. 네, 다들 그간 안녕하셨죠? 아마도 그럴 것이다. 좋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호스트의 약간 권력을 이용해서 애정도 테스트를 좀 하고 시작해 볼 거예요. 애정도 네, 테스트요? 두 사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이 가지 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욕심이 안 나는데요? 야, 욕심 좀 내줘. 네네, 낼게요. 억텐 끌어올려. 오케이. 간단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자, 시즌3 이후 가지 언니가 호스트한 작품 어떤 것들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룸넥스트 도어. 그렇죠. 하나 나왔어요. 거짓말. 네. 나를 찾아줘. 맞습니다. 나를 찾아줘. 그리고 하나가 이제 딱 남았죠. 뭐가 있어? 이건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리틀 포레스트. 네. 맞네요. 참지 못하고 얘기해버리는. 결이 많이 다르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 4개의 작품에 공통점이 있어요. 여성 주인공. 정답!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를 때 여성 주인공 영화를 많이 고르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그것도 그래서 제가 있는 것 남자를 같죠.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남자 영화. 알탕 영화. 여기 도라가 남자 담당이라면은 사실 시즌 3를 시작하면서 이 가지 언니의 계획은 어쨌든 여성 주인공을 조금 선택을 해보자라는 나름의 가지 언니는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좀 나 홀로 계획한 시리즈 중에 하나가 이제 미친 여인 시리즈들을 혼자서 계획을 해봤어요. 너무 좋아. 주인공이 미친 여인일 때. 최고의 영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나를 찾아줘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소시오패스 여성의 복수극을 다루면서 그 여성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거짓말, 리플리 증후군을 이렇게 앓고 있는 여성의 파국, 도라의 추구미를 미친 여자는 역시 추금이지. 그렇죠.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제 공감 수치, 추구미 이런 것들 좀 느껴봤다면 오늘의 영화 펄은 사이코패스의 여성의 이제 탄생을 담은 그런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라가 어제 왜 가지 언니가 이렇게 미친 여인들에게 공감을 하고 자꾸 뭔가 꽂히냐, 그게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다들 뭔가 저는 너무 단순해요. 대리만족인 거죠. 네. 나도 미친 여자가 되고 싶은 거야? 내 안에 그 미친 여성의 모습을 이 영화 스크린을 통해서 마음껏 발현이 되잖아요. 현실에서는 내가 누굴 죽이고 이런 것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현실에서는 저 자식 저 새끼 죽이고 싶어. 저 사람 진짜 사라졌으면 좋겠어. 내가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해하고 싶고 죽이고 싶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도 고통스럽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게 표면적으로 나는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안에는 분명히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건드려주는 약간의 나만의 안티프레저 느낌이랄까? 네, 나는 저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약간 저런 거 보면서 즐거워. 약간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그래서 미친 여인들에게 좀 꽂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 홀로 기획한, 아무도 모르고 이제는 다 알게 됐다. 네, 이제서야 밝히는. 나를 찾아줘, 거짓말, 펄. 네, 그래서 점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사실 펄은 어디까지 갈 거예요? 이제 마터스 뭐 이런 거 가는 거 이제 뭐 할 일이 뭐가 있지? 근데 펄은 제가 시즌3 하면서도 아마 처음에 저희끼리 시즌3 녹음할 때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 좀 해보고 싶어요. 라고. 근데 저희 듣보 영화에는 쫄보들이 있습니다. 쫄보들이 많죠. 네. 쫄보가 좀 많기 때문에 계속 그 멤버들을 좀 지켜봤어요. 근데 오늘에서야 조금 이런 고어 같은 거에 많이 그래도 크게 저항이 없는 이 두 분. 악숭 한 분과? 네. 악숭 한 분 계시고요. 펄의 내면에 있는 악마 숭배합니다. 그리고 고어물에 그래도 많이 흔들림이 없는? 네, 그러니까 뭐
영화가 무섭다? 그게 뭐죠? 이런 멘탈을 가진 두 분이 함께 드디어 하게 돼서 오늘이다. 근데 이때다.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너무 웃긴 게 우리 듣보내에도 쫄보가 있지만 제주 위에 듣보를 듣는 구독자들도 쫄보가 많아서 맞아.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영화를 다뤄도 못 들어요. 무서워서 못 듣는데. 아 진짜? 그 정도로. 그때 잠이었나요? 어. 제 친구가 잠 들으려고 하는데 무서워서 못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제주위에는 구독자 중에 쫄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귀엽다. 이게 잘 맞네. 이야, 극강의 쫄보분들이시군요. 그 얼마 전에 살인의 추억에 댓글 다신 유튜버 댓글 맞아. 그렇죠. 그분도 영화가 무서워서 아직 못 봤는데 어느 정도로 맞아. 무섭냐. 참. 근데 살인의 추억도 보기 힘든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예민하고 그런 감수성을 좀 타고나신 분들한테는 많이 힘든 영화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 펄을 처음 봤을 때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막 업장을 소멸하면서 정화가 좀 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뭐 악마 숭배 진짜 나오는 거면은 그거는 볼만해. 오컬트는 그런 건 괜찮은데 얘는 너무 슬래셔 무비니까. 맞아요. 너무 사람을 찢어 죽이더라고. 저는 사람을 찢어 죽이는 게 좋아요. 썰고. 여기서도 썰죠. 네, 썰고 찌르는 거는 좋아해요. 저는 근데 동물을 괴롭힌다? 여기 동물 많이 괴롭히죠. 네. 뭐 그래도 악어는 행복했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여러모로 네. 그래서 이제 그나마 다른 분들은 보지도 못합니다. 저희 맞아요, 듣보에서. 맞아요. 그래서 두 분이 있을 때 마침 해야겠다 싶어서 이 영화를 선정했고요. 좋습니다. 네. 사실 이 영화는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X 시리즈라고 하는 A24의 시리즈의 중간. 네. 근데 이제 X라는 작품이 2022년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은 한적한 농장으로 성인 영화를 찍으러 온 스태프들이 농장 주인인 할머니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어머. 그런 내용이에요. 재밌겠다. 네. 근데 이 오늘의 영화 펄이 그 영화의 바로 프리퀄 작품이에요. 그럼 그 할머니가 펄이에요? 그렇죠. 그 할머니가 젊은 시절에 왜 그렇게 사이코패스로 거듭났는가를 진짜 웃기네. 보여주는 이 영화고요. 농장에 계속 사는 거예요? 네, 그 농장에 계속 살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발이 거기에 묶인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미야고스가 나오죠. X 시리즈에서도 미야고스가 나오는데 그 할머니 역할과 그리고 그 성인 배우 중에 젊은 예쁜 그 마지막에 생존자 한 명이 있거든요. 네. 그 1인 2역을 했더라고 하더라고요. 미야고스가 할머니 역도 했어요? 네, 그 맞아, X 시리즈에 진짜요? 네, 그 살인마 우와, 할머니 분장을 했군요. 네. 왜냐면은 펄에서 그녀가 살인마가 됐기 때문에 아니 네. 그래서 아마 그 다음 편이 맥신인가? 맞아요. 그 맥신 시리즈에서도 이제 그 농장에서 살아남은 그 유일한 생존자가 그 뒤의 모습을 다루기 때문에 그것까지 미야고스가 미야고스 세계관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미야고스가 그 각본 작업을 할 때도 굉장히 네, 여기도 나오더라고요. 크레딧에. 맞아요. 미야고스가 거의 썼다 할 정도로 되게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세계관 자체가 너무 미야고스를 위해 만들어진 듯한 그런 영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펄에서도 중간에 그 영화 하는 걔랑 약간 포르노 같은 거 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다음 그 X 시리즈 나오는 게 포르노 영화 찍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X 아니야? X가 첫 번째 시리즈고, 그러니까는 펄이 프리퀄인 거고. 펄이 프리퀄인데 그 X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인 영화를 찍으러 온 배우들 맞아. 이제 무참히 그 이제 할머니가 된 펄이 무참히 살해하는 건데 그 살해하는 이유 욕구 동기도 그들이 이제 성인 영화를 찍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된 펄의 욕망을 건드린 거예요. 저 젊은 육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성인 영화를 보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교차점이 있죠. 다 보셨어요, 가지 언니는? 저는 맥시는 못 봤고 그 아직 개봉을 안 했을걸요? 작년에 공개가 됐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X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찾아보니까 또 공개된 데가 많이 없어서 유튜브로 정리된 건밖에 못 봤어요. 그렇구나. 뭐 X도 그렇고 저는 펄이 제일 강렬한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이 더러운 찜찜함을 여러분들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보로 이 영화를 좀 선택한 것도 있는데 이런 찜찜함이 어떤 줄거리,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달달보름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줄거리가 배경이 1918년이고요.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그리고 스페인 독감이 퍼지던 미국의 남부의 한 시골 농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미아고스인 펄의 남편은 전쟁에서 참전 중이고 펄이 살고 있는 집은 엄격한 어머니 그리고 병든 아버지와 함께 갇힌 듯이 살아가는 그런 소녀로 묘사가 됩니다. 펄은 현실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농장 딸인데 마음속으로는 슈스를 꿈꾸고 있어요. 그렇죠. 우주 최강 슈스. 무용수가. 빛나는 스타가 되겠다는 꿈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그 꿈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 크고 삶이 점점 더 답답해지고 그 욕망을 이룰 수가 없자 욕망이 더 이상 감춰지지가 않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방식으로 삐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펄의 욕망은 점점 펄 자신을 잠식하게 되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쫓으면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화려하고 굉장히 동화 같고 예쁜 그런 배경 속에서 가장 날것의 감정과 욕망, 광기를 담은 심리 호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잔인한 장면들이 많으니까 혹시 그런 거를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길. 맞아요. 그래서 이런 줄거리를 가진 영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도라는 어땠나요? 일단은 이 영화가 시대 배경도 그렇지만 스타일 자체도 좀 고전 영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미술이라던가 그리고 크레딧 자체도 굉장히 고전미를 가지고 만들었고 또 의상, 세트 같은 것들도 고전적인 스타일을 그대로 반영을 해놓고 굉장히 좀 공을 들인 티가 나더라고요. 예산이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걸 보는 재미가 있었고 또 고전 영화 스타일이라는 게 약간 템포가 좀 느려요. 템포가 느릿느릿 전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살인 장면 같은 게 풀샷을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도끼 들고 쫓아갈 때는 풀샷에서 그냥 그 신우가 도망가고 쫓아가는. 좀 웃겼어 근데. 웃기지 않아요? 저는 공포 영화는 다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약간 프란체스코 같았어. 시트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공포 영화는 다 그런 웃긴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좀 우스꽝스러운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그 뭐 스크림 같은 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영화고 어쨌든 그 풀샷으로 잡는 장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의 미장센이나 그 구도, 걔가 천천히 쫓아오다가 마지막에 막 뛰어오는 그런 장면 같은 것도 좋았고, 그리고 뭐 무엇보다 뭐 이 영화는 사실 미야고스에 의한 미야고스를 위한 미야고스가 다 한 연기 차력쇼. 연기 차력쇼 정말로. 그래서 뭐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모두가 그 엔딩 크레딧의 장면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이 인상 깊게 남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이런 영화를 제가 힘들어하진 않거든요. 스타일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너무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미가 없어서, 좀 심각하게 재미가 많이 없어서,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이걸 극장에서 봤으면, 저는 한 번도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나간 적이 없거든요, 살면서. 나갈까라고 아주 심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다. 근데 나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영화가 궁금해서 끝까지 보는 타입이어서. 근데 좀 많이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 같을 정도로 너무 내 취향이 아니었다. 어떤 부분에서요? 그냥 재미가 없었어요. 노잼이었어요, 노잼. 왜냐면,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 영화가 대단히 못 만들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제 취향 문제 같기는 했는데, 왜냐면 보통의 이런 뭐 사이코패스가 나오는 뭐 슬래셔 무비, 공포 영화 이런 걸 조금 안 좋아하기도 하긴 하는데, 근데 그런 걸 보면 맥락을 사실 생각 안 하고 어떤 되게 정해져 있는 문법 안에서 어떤 즐거움을 주느냐에 약간 문제잖아요. 독특한 지점. 근데 이거는 분명히 독특한 지점이 있죠. 왜냐면 이 캐릭터 자체도 그렇고. 근데 중간중간에, 왜냐면 얘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사이코패스가 되는 그 과정 자체에 서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공포 영화에서 내가 찾지 않는 개연성을 자꾸 찾게 돼요. 이래서 이렇겠구나 아니면 이런 개연성이 있겠구나 맥락이 이렇게 있겠구나라고 자꾸 이입하게 되는데 사실 별로 없거든요, 이 영화에. 근데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제가 느꼈을 때는 아예 이렇게 좀 더 그냥 맥락을 아예 지우게끔 장르성을 더 부각시키거나 아니면 차라리 맥락이 있을 거면 그 서사를 잘 탄탄하게 쌓아놓던가인데 두 개가 저한테는 균형이 안 맞고 애매하니까 서사도 개연성도 자꾸 찾게 되는데 필요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좀 많이 엉성하게 느껴졌던 영화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도요. 네. 보름은 어땠어요? 저도 이 영화에서 그냥 칭찬할 거는 저는 미장센이랑 미야고스 연기 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미장센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그 보통 이런 참혹한 영화들의 미장센을 예쁘게 하면서 대비시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붉은색을 되게 잘 쓰더라고요. 네, 처음에 미야고스가 처음에 입었던 드레스는 색깔이 기억이 안 나고 두 번째 입었던 드레스가 약간 주황 색깔이었던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완전 붉은색을 입거든요. 근데 그 붉은색이 어떤 욕망의 상징으로 보여서 가축들이 gat혀 있는 그 거기도 붉은 색깔 페인트로 칠해져 있고 그 무용수들이 그려져 있는 포스터 옷도 붉은 색깔이고 뭐 아무튼 그렇게 붉은색으로 욕망들을 좀 많이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욕망이 어떻게 인간을 파괴하는지에 관해서 보여준 것 같아서 그 부분으로 보면은 되게 예뻤는데 그 부분으로만 보면 잘 만들었다 생각하지만 도라가 했던 얘기들이 조금 공감이 가는 게 약간 억지로 뭘 넣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 관객들한테 이거 봐? 하고 일부러 기도하는 미야고스 뒤에 떨어지는 별똥별을 하면서 너의 우주 최강 스타는 떨어질 거야 라는 걸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썩어가는 돼지고기를 아예 직관적으로 보여준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 이거 얘기할 거야 봐 하고 이렇게 깔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뭔가 세련되지 않은 느낌? 그 미장센은 되게 좋았지만 그런 장치들이 조금 별로였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여러분들도 그랬는지 궁금한데 저는 이거 보면서 빨강머리 애니 생각나던데? 의상하고 약간 그런 것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숲속에 도로시가 생각났어요. 도로시. 그냥 다 그런 소녀들은 다 생각났나? 그래서 이게 내가 빨강머리 애니 떠오르는 게 이상한 건가 하고 좀 찾아봤는데 이제 같은 설정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과 환상 사이에 사는 소녀. 그리고 고립돼 있고. 그치. 근데 앤이랑 펄 모두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하고 네. 앤은 상상력이지만 펄은 망상이죠. 그리고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인데 앤 같은 경우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근데 펄은 그런 것을 전혀 감사하지 않고 퀀텀 점프하듯이 나는 나의 꿈을 향해 달려간다. 약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욕망인 거지 사실 이거는. 그래서 그게 스스로 자기를 파멸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약간 대비가 되는 느낌이라서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런 농장 분위기도 그렇지만 미야고스가 빨강머리 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마스크예요. 머리 색깔도 약간 그렇고 맞아요.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모델 중에 지금은 아예 누군지도 모르는 모델이겠지만 신시아 디커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델 얼굴이랑 마스크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모델도 그때 유명했을 때 빨강머리 앤 닮았다고 유명했던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미장센으로 동화같이 보는 점들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그 6분짜리의 롱테이크 씬 있잖아요. 연기하는 그 테이블에 앉아서 그것도 미친년인가? 네, 그리고 마지막 엔딩 씬까지 다 그런 건 좋았지만 조금 영화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너무 좀 감독 장치들이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별로였다. 두 분의 얘기가 저는 다 공감이 됩니다. 왜냐면 저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거의 중반까지 뭐지? 끌까? 저도 계속 이 생각하면서 봤는데 뒤가 그래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가 도대체 저도 이제 개연성 따라가고 뭔가를 찾으려다 보니까는 앞에는 조금 약간 뒤죽박죽인 느낌인 거예요.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이러는 거야. 계속 이런 생각이고 뭐야 도대체
남편이랑 보면서 끌까 계속 같이 몇 번. 봤군요. 예, 그러다가 허수아비 섹스씬 어떻게 봤어 남편이랑 같이? 근데 그때도 이제 이제 진짜 꺼야겠다. 약간. 근데 그러다 도대체 왜 이럴까가 계속 이제 생각이 되면서 그냥 끝까지 보게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장치들이 조금 너무 뭐랄까 피곤해.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는 레이어가 쌓인다기보다는 그냥 좀 이거야? 툭툭툭툭. 이거야? 그런 거를 약간 이제 자기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장르가 공포 장르고 과잉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되긴 돼요, 장르적으로. 근데 엉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뭘 딱 순간적으로 나오는 게 앞에서 뭔가 뭐 기미를 이렇게 살짝 보여줬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짜잔 약간 이렇게 나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의도한 연출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이 구성이 그냥 너무 파편적인 느낌이 좀 있어서 아마 유기적 연결이 없어요. 맞아. 다 그냥 자기적으로 더 그 과잉된 게 안 그래도 과잉되는데 더 과잉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엔딩을 정해두고 앞을 그냥 막 갖다 붙인 느낌이랄까? 그럴 수도 있어. 그런 맞아요. 게 조금 맞아요.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후반으로 갈수록 어쨌든 그게 치닫을수록 더 이제 몰입이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초반부는 진짜 견디기 힘드실 수 있다. 그 얘기는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난주 그 멜랑콜리아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남자들이 되게 무스름해요. 남자들. 그거 진짜 맞아요. 근데 영사 기사는 좀 불쌍하지 않아요? 걔는 좋은 마음으로 그랬다가 뭐 무쓸모하다기보다는 그냥 정말 무지해서 죽은 거잖아. 미친년을 제대로 밥 못 봐가지고. 안타까워. 꿈도 응원해주고 그랬는데. 맞아요. 근데 쓸데없이 아무튼 나중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감상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어쨌든 그 성장하고 다뤄지는 과정을 이야기를 담았잖아요. 네. 그래서 꼭 얘기해보고 싶었던 게 이제 괴물은 정말 태어나는 건지 만들어지는 건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이 펄이 사이코패스가 된 결정적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각자 어떤 포인트를 좀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달달보름은 어땠어요? 전 명백하게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되게 이중적이야.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으로 바라봐서 엄마도 참 불쌍하다. 저렇게 된 이유가 있겠다라는 그 맥락은 알겠지만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렇지 못해요. 자기는 그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계속 펄을 착취하고 그리고 너는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상한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리고 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으면서 감사하다 하고 가서 울어 이러면서 밤에 운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된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했던 거죠, 펄한테. 그래서 오죽했으면 펄이 그 나중에 죽어버린 엄마 시체 옆에 가서 이렇게 막 엄마가 자장가 불러주듯이 거기에 안기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몹쓸 짓을 해놓고도 그 엄마의 사랑이 그리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사이코패스가 뭐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관한 이론은 많겠지만 이 영화에서만 봤을 때 만약에 펄이 사이코패스라면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튼. 근데 만약에 그냥 미친년을 봤을 때 펄이 미친년이 된 이유는 엄마 때문이다. 정의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딱 해주셨어요. 도라도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나요? 네, 저도 왜냐하면 사실은 사이코패스 같다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영화가 좀 이상하다고 약간 느낀 것 같아요. 맞아. 좀 애매해. 네, 사이코패스 같진 않고 왜냐면 너무 얘가 그리고 안쓰럽잖아요. 맞아. 너무 꿈이 있는데 거기 갇혀가지고 걔가 아까 N 생각났다고 했지만 그런 이유가 얘가 되게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왜냐면 저는 처음에는 애긴 줄 알았는데 남편이 있대.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지 이런 생각하면서 했거든요. 왜냐면 말하고 엄마한테 의존하고 이러는 게 아직 애기 같은 거예요. 성인이 아닌 것 같은 그리고 거예요. 뭔가 멜빵 바지 계속 입고 다니잖아요. 그것도 약간 유아기 느낌이 그리고 동물하고 소통하고 맞아. 이런 것들이 얘가 너무 아이 같은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건 사실은 다 엄마의 영향이죠. 엄마가 통제하고 맞아. 얘를 자기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얘가 뭐 말하는 것처럼 그냥 미친년이 된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엄마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뭐 두 번째 이유로는 고립? 이제 농장도 사실은 마을하고 좀 떨어져 있는 곳이고 타인과 어떤 교감하거나 감정을 나누고
그 특히 사이코패스들의 문제점이 타인의 고통을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어떤 환경에 있지 않았다. 맞아. 얘는 오로지 동물들은 사실은 어떤 표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배울 수 있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었고 또 엄마는 그 모양이고 아빠는 저 모양이야. 아빠는 죄송하지만 아무런 표정을 짓지 못해. 아빠는 그냥 정말 무기력하고 짐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그렇게 분노하고 엄마가 저렇게 미친 것도 이해는 가죠. 맞아. 아빠라는 사람이 거기서도 대사로 나오지만 나는 이 사람의 아내여야 되지 엄마여서는 안 됐어. 이렇게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은 엄마가 그렇게 된 거. 그리고 펄이 그렇게 된 거. 살인마가 된 것도 다 어떤 서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 펄에 대해서는 안쓰러운 마음이 저는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저는 아까도 애매하게 느낀 게 어떤 공포영화로서의 특히 여성 사이코패스가 나는 공포영화는 가지 언니도 얘기했지만 어떤 통쾌함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 나를 찾아서처럼. 근데 이거는 얘가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얘가 누굴 죽이는 거에 공포는 없었어요.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요. 너무 그냥 좀 슬프고 안쓰럽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좀 아무튼 펄이 미친년이 된 이유는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한편으로 또 그렇게 생각했던 게 엄마는 좀 소시오패스 같다라고 느꼈는데 엄마는 확실해. 네. 근데 엄마가 막 딸이 막 뭘 하는 걸 어쨌든 막는 게 한편으로는 딸의 그런 성향을 알았어서 일부러 저렇게 통제 성향이 더 됐나? 뭐 이런 것도 좀 유추를 해봤어요. 거기서 그런 맞아요. 대사도 대사도 하잖아요. 나는 너가 무슨 짓 하는지 다 알아. 맞아요. 네 안의 분노를 난 다 보고 있어. 너는 괴물이 될 거야. 막 이러죠. 알면 그렇게 하지 말든가. 근데 아니까 자기 딴에는 그걸 막아보려고 어떻게 한 걸 수도 있고. 맞아. 그리고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스페인 독감이라는 설정 자체가 팬데믹이라서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맞아요. 지금 시대랑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람 얼굴 표정을 구분하기가 힘들죠. 막 이런 말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걔가 더 약간 그런 게 폭발한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두 분이 얘기해주신 부분이 정말 맞죠. 환경적인 영향이 가장 컸다라는 부분, 고립된 환경과 이 그러니까는 양육 환경에서의 작용이 컸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사이코패스 이론 중에 세 다리 의자 이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이론은 실제로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진 제임스 펠런이라는 과학자가 자신의 책에서 얘기를 한 바로는 이 제임스 펠런 역시 자신의 뇌 스캔 사진을 딱 보고 나서 내가 사이코패스의 뇌와 동일하구나라는 걸 알았고 의사들이 그런 사람 많대. 그리고 플러스 그 가족의 가계도를 들춰봤대요. 그랬더니 자신의 조상 중에 악명 높은 살인자들이 진짜 굉장히 다수 배출한 그런 가계였던 거예요. 유전자가 있나 네, 보다. 그래서 유전자 자체도 그 전사 유전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성을 띈 유전자를 가졌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 된 건데 자기가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렇게 과학자로 좀 평탄하게 살 수 있었던 거는 부모님의 영향이었다. 양육 환경의 영향이었다라고 하면서 결정적인 사항을 양육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걸 정리해보자면은 펄 역시 아까 전에 대사에서도 유추했던 것처럼 엄마가 너가 그러고 있다는 걸 난 알고 있었어 라는 걸 보면은 뭔가 유전적인 거나 그 뇌적인 거 그래서 뇌에서는 전축두엽이라는 거기가 저기능이 되면은 이제 사이코패스의 뇌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결여되고 이런 엄마도 것들이 사이코패스였나 보다 그러면. 유전돼서 그럴 수 있지. 엄마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꾸역꾸역 자기를 이렇게 억제하고 살았는데 내 딸이 그렇기 때문에 딸을 알아보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네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유전적인 그러니까 뇌 기능의 저하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동물을 지속적으로 죽였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건 역시 이제 공감 능력이 결여되다 보니까 서슴없이 죽였던 것 같고. 그래 거의 너무 불쌍하게. 시드한테 먹이 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살아있는 애를 그렇게 죽이면 어떡해. 그리고 전사 유전자나 이런 건 역시 그러니까는 어쨌든 그렇게 공격성을 발현됐다라는 것 자체가 유전자도 그랬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이제 펄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세 번째 어린 시절에 이제 감정적, 신체적, 정서적, 뭐 성적 학대 이런 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사이코패스가 탄생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 가지가 모두 다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세 다리 이론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펠런 역시 그
가정 환경이라든지 양육 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유전자와 뇌를 가졌는데 그렇게 발현이 안 됐던 거는 맞아. 부모님이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정말 컸다고 생각이 드네요. 맞아. 네. 사이코패스 중에 그냥 평범하게 활동하는 사람 되게 많다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주위에 세상 되게 많대잖아요. 100명 중에 2명 정도가 그 유전이나 네. 그 전축두엽의 이상을 가지고 태어날 되게 가능성이 많네요. 있대요. 왜 생각보다 많으니까는 우리가 2반의 학급이 요즘엔 2반은 아니고 한 3반 정도 되겠네요. 3반의 학급에서 2명 정도는 그렇게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어쨌든 사회적으로 뭔가 잘 길러냈기 때문이 아닌가 혹은 굉장히 잘 눌러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 환경적으로 라는 의견이 결국에는 귀결이 되는데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사실 엄마뿐만 아니라 영화 속에서는 여성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많이는 아니고 뭐 어쨌든 주요 인물로 좀 배치가 되죠. 그래서 엄마 그리고 신우 그리고 신우와 함께 오는 그 시댁의 시엄마 뭐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저는 이 여성들의 관계성도 되게 눈여겨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관계성을 좀 어떻게 봤는지 혹은 어떤 관계를 발견하셨는지가 궁금해서 도라는 좀 찾은 게 있으실까요? 저요. 난감. 근데 저는 뭐 여기서의 일단 핵심은 펄과 엄마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근데 진짜 엄마랑 딸이라는 그 관계는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리고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갖고 가는 어떤 문제 같아요. 아주 커다란 이제 깊숙한 문제인데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딸이라는 게 아들이랑 다른 점은 엄마를 갖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딸을 낳지만 딸 안에 엄마가 있는 그래서 딸이 또 엄마를 낳아야 되는 이런 거가 저는 순환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되게 많은 예술가들도 거기에 천착해서 엄마 얘기를 하는 시인들이라던가 예술가들이 많거든요. 특히 그 딸이 엄마를 낳는 그 엄마 얘기를 하는 그 가장 유명한 시인이 김혜순 시인이라고 있는데 작년에 날개 환상통으로 미국에 이제 상 받으신 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되게 깊숙하고 너무 본질적인 문제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 또 여기 이 영화에서의 그 엄마는 근데 저는 한 얼마 전에 그 오은영 박사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게 되게 공감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생산재였는데 그쵸. 지금은 소비재가 된다.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으면 그때 당시에는 가족의 힘이 되고 왜냐면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이런 생산재였는데 지금은 소비재에서 돈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돈 먹는 괴물들. 그래서 그게 되게 또 사회적인 부분에서 공감이 갔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엄마한테 펄은 생산재여야 하는데 그러니까 자신과 같이 이 가사노동 그리고 돌봄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인물인데 자꾸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댄서가 되려고 하고 슈즈가 되려고 하는 인물이다 보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 같은 거에 좀 집중을 했고 사실 저는 신우 맞죠? 신우나 영사 기사 같은 인물들은 그냥 너무 아무런 죄 없는 희생자여서 어떤 입체적인 관계성을 이룬다라고는 느끼진 않았어요. 신우도 되게 좋은 사람이잖아요. 맞아. 자기랑 같이 오디션 보러 가자고 하고 말 다 들어주고 거기서 또 티 안 내고 조심히 도망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도끼 들고 쫓아오고 그래서 그냥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물이라고만 느꼈고 거기서 어떤 입체성이 드러나는 관계는 아니었다. 스토리나 시나리오 상으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발제 보고 이걸 여성들의 관계로 본 가지 언니의 관점이 참 신기하다 생각하긴 했어요. 그냥 저는 여기서 좀 관계에서만 보자면 성별로 보자면 이분법으로 보자면 남성들은 여기서 좀 무쓸모한 남성들로 나오는 것 같고 일단 남편이 참전해서 와이프를 버리고 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뭐 그 상황이 어땠을지는 당신은 모르지만. 근데 대사로는 자발적으로 갔다라고 나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외로움이 되게 컸을 것 같고 아빠는 일단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남은 사람이 엄마랑 펄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여성 대 여성 이런 느낌보다는 가정 안에서 남은 가족 구성원이 둘밖에 없으니까 둘의 대치가 좀 이루어졌던 것 같고, 펄과 신우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떤 신우와의 갈등이라기보다는 그냥 돈 많고 뭐 유복하고 자기 꿈을 쉽게 이룰 수 있는 백인 금발 여성. 그거에 대한 시샘. 또 착해. 진짜 착해. 그냥 그렇게만 보고 그게 신우와의 갈등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관계성으로 봤고, 그리고 아까 도라도 얘기했지만 엄마와 딸의 관계는 여기서 엄마가 펄을 굉장히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 많은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더 하죠. 그거를 어떤 극적으로 비극적으로 그리고 조금 혐오적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것 아닐까. 특히 가부장제에서 딸이라는 그런 위치는 꿈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냥 말 그대로 생산하고 돌봄 노동만 제공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 더더욱. 그치. 지금도 사실 많은 여성들이 그렇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꿈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 인격을 그때는 비로소 딸이 아니라 제3의 인격으로 여자 대 여자로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쟤는 꿈을 쫓아가네. 그게 질투가 나는 거거든요. 저는 많은 엄마와 딸의 관계들이 그런 식으로 갈등을 일으킨다고 생각해요. 복합적인 감정이 있죠. 질투도 있고. 그러니까 응원해주고 싶으면서도 질투도 있고, 그게 현실인데 여기서는 그 응원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그런 질투만 있는, 너도 똑같이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벗어나면 안 돼. 그런 것들로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부장제가 문제다. 저도 여기에 그렇게 썼어요. 엄마라는 인물이 사실은 여기서 막 특히 그러니까 사돈이 찾아왔을 때 동정받기 싫어하는 맞아, 것도 맞아. 있었잖아요. 자존심이 엄청 세. 강해야 된다는 압박이 엄청나고 맞아. 책임감 그리고 맞아요. 그런 인간 간의 친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도 좀 기본적으로 감정에 뭔가 결여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거를 느끼면서 정말 가사노동이라는 것이 공포다. 그래서 영화가 안 무섭고 가사노동이 그냥 공포야. 그리고 또 음식도 얼마나 잘해 먹어. 그 와중에. 그러니까 돈 없다고 하면서. 근데 딸이 또 맛있게 먹는 게 꼴 보기 싫었겠지. 먹지 마. 너 오늘 저기 뭐야 잔돈 띵까 쓰니까 먹지 마. 800원 핑 쳤으니까 먹지 마. 두 분이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저도 도대체 저 펄의 엄마는 왜 이렇게 애를 괴롭히나. 저도 그런 관점에서 좀 계속 봤어요. 그러면서 엄마의 심정을 좀 이해해보고자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름이 얘기했던 것처럼 펄을 질투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나는 여기 농장에 갇혀서 나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나의 꿈도 접고 그러고 있는데 쟤는 자꾸 꿈을 쫓아가려고 그러고 뛰쳐가려고 그러네. 안 돼. 너도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뭔가 발목을 잡는 그런 것들을 계속 했던 것 같고, 엄마가 옛날 옷을 펄이 자꾸 입는데 그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건 역시도 조금 그래 나 같으면은 너 입고 싶니 입어라고. 딸은요, 저는 딸이 있잖아요. 근데 딸을 키우면서 약간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저의 옛날 모습들이 너무 보여요. 근데 이 딸이 그 절정에 펄의 나이처럼 절정에 다다랐을 때는 엄마의 옛날 리즈 모습이 아마 딸한테 보일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거기에 내 옷까지 입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용납이 안 될 거지. 펄의 엄마 입장에서는. 보통의 엄마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왜 저렇게까지 막 그러나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어서 이들의 버리든가 그럼 옷을 버리지는 못하는 못하지. 거지. 나의 그걸 간직하는 거야 이 엄마는. 그래서 도대체 엄마란 어떤 존재고 딸은 어떤 관계인가 그런 것 좀 생각해봤고, 저는 좀 신우를 언급한 거가 맞아요. 신우는 좀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내가 갖고 싶은 걸 쟤는 다 가졌어. 그러니까 오디션에 근데 오디션도 사실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죠.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고, 신우는 어떻게 보면 장단을 맞춰주려고 어떻게든 비위를 맞춰서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맞아요. 본인은 이미 다 그렇게 믿어버리잖아. 너는 근데 왜냐면 너무 명확하게 뭐 백인 여자를 찾고 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기 바로 다음이 신우였으니까 너는 내가 가진 걸 다 가졌어 라는 거기에 트리거가 확 발동이 돼서 정말 그때 저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6분짜리 그 독백에서도 나온 것처럼
나는 뭐 아빠한텐 그러지 말았어야 됐어면서 뭔가 자신의 그 살인에 대해서 조금 되게 반성하는 듯한 그리고 후회하는 듯한 발언을 조금 하는데 그럼에도 나중에 도끼를 들고 이제 쫓잖아요. 저는 그때 이제 되게 완전 각성이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는 다 필요 없어. 그리고 다 죽어! 약간 이런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보여지는 그 살인 장면이 제일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든요. 그쵸. 신호를 죽이는 예, 장면이. 막 목 자르고 토막을 부분 아주 조각조각. 예, 야무지게. 그러니까 다른 남자를 죽였을 때만 해도 그냥 통째로 온전히 보내주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정말 토막을 내서 그 장면도 굉장히 딱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이제서야 각성이 됐나? 이 자신의 열등이나 이런 것들을 딱 맞닥뜨리면서 좀 그런 트리거로 좀 받고 그 엄마와 그 시댁 사돈. 네. 사돈의 관계 또한 저는 이 둘의 이 신우와 펄의 관계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돈이 갖다 준 돼지를 먹지 않고 방치해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 사람한테 도움 받는 것 자체도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냥 먹지. 그러니까 800원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돈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세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엄마 또한 그냥 자존심이 너무나도 강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시댁의 열등감으로 그게 열등감 자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대사에서 나오잖아요. 펄이 남편을 고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점지가 있어가지고 중매 서서 결혼한 게 아니고 펄이 이 지긋지긋한 거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맞아. 남편이 조금 부유해 보이고 얘가 좀 사랑받은 것 같은 모습이 티가 났어. 들어서 나는 그렇게 멍청한 여자가 아니다. 그래서 걔가 오자마자 내가 바로 찍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한테는 싫겠지. 왜냐면 지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남편 엄마 노릇하면서 살고 있는데 펄은 멀쩡한 남자랑 결혼하니까 얼마나 싫었겠어. 부유한 남자랑 결혼을 근데 하니까. 남자 눈치도 없게 농장에서 같이 살자 그러고. 그니까 좀 나가지. 그러니까 머저리 같은 놈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남성들은 다 그런 식으로 도움이 안 되는 캐릭터로 나왔던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여성의 뭔가 적은 여자? 약간 그런 키워드가 저는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의 아주 주관적인 느낌으로 여성의 적은 여자라는 게 떠올랐을 때 이 말은 또 갑자기 왜 생겨났을까? 이 말이 맞는 말인가를 또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래도 좀 평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의 의견이 또 궁금해서 여기에 발제를 좀 넣어봤는데 달달보람은 여저겨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만들어졌을지. 예. 일단 이건 당연히 여성 혐오적인 말이고 어떤 권력층 이제 전 지구적으로 얘기하면 백인 남성 백인 남성들 같은 그런 남성 권력자들이 그 밑에 자기 밑에 군림하고 있는 약자들이 서로 혐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네들끼리 싸워야지 내가 다스리기가 쉽거든. 그러니까 여성 혐오적인 그런 뜻을 담아서 여정녀라는 말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게 유효하다면 그러면 남자들은 더 심하지 않나요? 서로 남정남? 서열질이 일단 되게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유효하다고 하면 나는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여성녀라는 그런 프레임이 짜여진 것도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밖에는 가부장제가 분명히 존재한다. 맞아. 그 본질을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제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이제 안 안 쓰고 어디서 볼 일이 없는 단어여서 되게 오랜만에 발제해서 봤다라고 느꼈고 그러니까 뭐 이게 그냥 예를 들면 저도 여성 혐오적 단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죠. 여성의 뭐 질투 같은 것에서 일어난 뭐 뒷담화나 아니면 뭐 신경전, 막 약간 기싸움 이런 식으로 여성들의 관계를 단순화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게 생긴 이유라고 굳이 생각해 보자면 뭐 사회생활해서 예를 들면 직장 같은 이런 이제 사회 구조 안에 있는 조직 내에서의 여성이 소수고 그 소수의 그 관계를 더 집중해서 볼 때 이들이 어떤 갈등을 일으키면은 저거 봐.
여정여자나 약간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웠던 그 현상 같은 거를 그런 여성 혐오적인 단어로 만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남성들은 서열이 있어서 진짜 심하잖아요. 그 서열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길 땐 기고 자기보다 약자인 사람은 괴롭히고 이게 그냥 자연스러로 형성이 되는데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평등하거든요. 맞아요. 가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다툼 같은 거가 생겨도 되게 정당한 어떤 그런 경쟁이라던가 다툼이라던가 관계의 불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여정녀라는 단어가 그런 식으로 붙여질 수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남성들은 싸우는 게 아니라 알아서 엎드리고 그치. 아니면 괴롭히고 이런 관계들이 나오는 거여서 그렇네. 그래서 그런 구도 같은 거를 그리고 여성한테 아주 작은 파일을 주고 싸우게 만드는 거가 또 있는 거죠. 맞아. 거기에 불구경하는 거지 이렇게 밖에서. 그리고 쟤네 또 싸운다. 저거 봐. 여성의 저건 여자잖아. 이런 식의 프레임을 또 씌우는 거기도 하고 맞아. 되게 많은 아주 오래된 깊은 역사에서부터 여성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 불공정한 구조 자체가 만들어낸 단어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냥 인류 역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남자가 서열질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밖에서 사냥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고 그게 그냥 어떤 뭐 사회적으로 그냥 남겨진 관습 같은 거고 여성들은 집에서 돌봄 노동을 했고 자기 것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남편한테 가끔 긁는 말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맞잖아. 당신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럼 긁혀요. 근데 남자들 사이에서 그 말이 되게 자존심 상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걸 놀리듯이 일부러 긁어요. 당신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기도 약간 놀리는 거 알면서 받아친다고 그런 말 하지 마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그게 약간 그 남자들의 서열에 있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쟤 나보다 서열 낮은 것 같은데 걔가 나한테 너 이거 몰라서 너가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 바로 이게 버튼이 눌리는 거지. 버튼 그냥 너무 쉽게 눌려요. 헐거워 버튼이. 살짝만 건드려도 버튼이 슉슉 눌려가지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해봐. 저도 자주 합니다. 그 두 분이 얘기해주는 부분이 제가 정리한 부분이랑도 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유구한 역사 때문에 가부장제에서 만들어진 진짜 작은 파이 안에서 여성들은 좀 경쟁해야 됐고, 정말 그 예전 조선시대나 뭐 이럴 때로 돌아가 봐도 왕은 하나인데 왕비를 비롯한 첩들이나 이런 뭔가 그 후궁들도 거기서부터 역사는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니지 그 전부터 올라가야 돼요. 그치, 예수님 오기 전부터 올라가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얘 가부장의 진짜 끝이 맞는 게 남성들은 그 권력 싸움에서도 내가 거느리고 있는 여성들이 얼마인가가 그 권력에서 그거라면 여성들은 가부장 속에서 이 남자의 사랑이나 관심을 얼마나 받느냐가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쵸. 뭔가 서로 이렇게 장희빈 같이 뭐 이런 게 등장하고 장희빈까지 갔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좀 형성이 되다 보니까는 그렇게 좀 역사적으로 좀 그런 것들이 계속 내려오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영화로 돌아가서 영화를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상황 자체가 지금 참전 중인 남성들이 너무 그쵸? 많았고 여성들은 가정을 지켜야만 했고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프레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엄마와의 펄의 갈등 역시도 아까 전에 보름이 얘기했지만 가정에 둘만 남았어요. 둘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이 생존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저겨라는 프레임 이런 것들. 근데 요즘에는 정말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있어서 여동여가 되는 것 같아서 점점 여자의 동지는 여자. 그래서 정말 좋아지고 있다. 갈수록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여저겨라는 말이 저는 여성들 뿐만 아니라 남도 마찬가지. 아까 전에 너 이거 잘 모르잖아라는 말에 긁히는 남성들 또한 어떻게 보면 열등감을 건드리는 포인트에서 좀 긁히고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나 말이 있을까요? 긁히는 상황. 다 있지 않나요? 이런 말. 그치, 누구나 있지. 하지만 포인트는 좀 다르잖아.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많이 요즘에 감정 기복이 좀 사라졌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그 버튼이 눌리는지 제가 되게 알게 됐더라고요. 근데 일단 저는 자식 자랑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우리 애가 뭐 이번에 몇 점 맞았다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네. 근데 그게 긁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 그게 내가 나한테 결핍이 있나 봐요. 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워킹맘이잖아요. 그래서 아. 아이들을 케어하지 더 잘 많이 못- 잘 케어했어야 케어하지- 하는데 하는 그런 결핍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가 너무 듣기 싫어. 오. 제가 최근에 그걸 깨달아가지고 일부러 그런 자리에 가서 그냥 들어줘요. 오. 내가 이걸 좀 극복해야 하는 나의 또 다른 업일 수 있겠구나 해서 업을 찾아다니는. 그게 원래 자아 통합의 과정이거든요. 오. 그래서 그거를 좀 일단은 그냥 좀 편견 없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또 뭐가 이렇게 좀 듣기 싫은지 찾아봤는데 단톡방이 있는데 그 한 100명 넘게 있거든요. 선배들 포함해서. 근데 이것도 약간 혐오적인 발언인가? 그 강남 사시는 선배들이 몇 분 계신데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공항이라고 답변을 해요. 공항. 근데 그게 약간 나 해외 출장 자주 간다라는 그런 은근한 공항이라고. 나 지금 제가 지금 출국 중이라서 제가 지금 귀국 중이라서 아하.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행사에 못 갑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데 난 그거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야. 되게 고차원적인 맥락이네. 근데 그게 거기서 누가 많이 보니까 또 알겠다. 어떤 유튜버가 그걸 풍자를 했어요. 아, 그래요? 강남 사는 남자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나만 느끼는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런 언어가 있는 거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내가 바빠. 뭐야 왜 이렇게 바쁜 척하고 뭐야 이거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도 여기서 결핍이 있나 보다. 되게 싫은 거 그럴 수 있는데 그냥 꼴 보기 싫을 수는 있잖아. 근데 그게 그것도 다 결핍이야? 그치.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여보는 것들이 있는 거지. 내가 돈이 나중에 많아지고 강남에 살더라도 내가 그렇게 행동은 하지 않겠지만 그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간 그 위치가 내가 부러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옛날에는 진짜 싫어 막 이랬는데 지금 뭐야 이 정도까지는 됐어. 귀엽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게 나만 느끼는 게 아니고 어떤 유튜브에서 이렇게 풍자하는 식으로 나오는 걸 보고 사람 생각하는 거 다 똑같구나. 근데 싶더라고. 그런 결핍에 의한 거라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느끼겠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그 상승 욕구.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건 엄청 크잖아. 그럼 되게 많은 사람들이 느낄 그쵸. 그 결핍이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보름이랑 비슷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저도 그렇게 자신의 성공이라든지 자신의 부 이런 것들을 뭔가 자랑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뭔가가 올라와요. 근데 그걸 좀 들여다보면은 내가 저게 지금 결핍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가? 자랑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그냥 보기 싫은 거 아닌가? 왜 그게 재수없어. 그냥 왜냐면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보기 좋은 행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꼭 어떤 결핍이랑 연결돼 있나라는 게 나는 그게 의문인 거예요. 버튼이 눌리는 부분은 반드시 결핍이 있는 거라 하더라고. 근데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 보면 그냥 불편한 게 버튼 눌리는 거랑은 좀 다른 거야? 그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이 불편한 건 뭐냐면요. 네. 내가 그 잘난 척을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게 버튼이 눌릴 수가 있어요. 네. 내가 잘난 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식의 버튼이 또 눌렸다면은 나도 과시는 결핍. 과시는 결국 결핍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행위에 어떻게 보면 공감성 수치라는 왜냐면 내 마음에도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게 맞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발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똑같은 자기 자랑인데 후배 중에서 그렇게 돈 자랑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걔는 귀여워.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 같아. 맞아요.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애정 별로 없는데? 그래. 좀 새로운 걸 배우네요. 저는 그냥 왜냐면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 너무 지나치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모두가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어. 이 사람은 진짜 자랑의 의미는 아니지만 뭔가 툭 던질 때 꼴배기 싫을 정도는 아닌데 유독 나한테 긁히는 것들 있죠. 뭔지는 그건 알겠어요. 유독 긁히는 건 뭔지 알겠어. 그렇구나. 새로운 걸 또 배우네요. 도라는 어때요? 저는 이 질문에 답을 사실은 못했어요. 없어? 아니, 그러니까 없지 않을 텐데 잘 떠오르지가 않아서 신경 별로 안 쓰나 보다. 그리고 열등감이라는 거가 그게 좀 단어가 어려웠나 봐요. 열등감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근데 긁히는 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잘 떠오르지가 않아. 지금 저는 도라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면 이게 열등감을 묻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극히 너무 개인적이니까 그 부분을 깊이 안 까고 싶을 수도 있어. 그렇기도 하고 열등감에 대해서 탐구를 많이 안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편하지 않나 오히려? 스트레스 없는. 스트레스는 없을 수 있어.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사적 탐색을 통해서 아니면 감정적으로 유달리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랑 가지 언니가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예민함에 약간 그게 다른가 다른가 봐요. 그래서 긁힌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타인의 말에 너무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너무 그냥 뭐 그러든가 말든가 여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어. 나는 경찰을 운전을 하다 보니까 막 앞에 끼어들면 이씨 내 차 왜 이러고 무시하는 거야. 나도 뭔지 알아. 나 그거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나한테 결핍인 거야. 나는 내 차에 되게 행복하고 만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차가 끼어들었을 때 내 차를 무시하는 거야. 찾고 싶다. 되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 자체는 그냥 난폭 운전하는 자식이야. 그냥 그 사람은 뭔 차여도. 근데 그런 차 롤스로이스한텐 그러진 않을 거야. 근데 그게 옛날에는 그렇게 되게 많이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저도 마음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게 많이 내려놔서 맞아. 지금은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까지 가긴 갔어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진짜 긁히는 게 결핍이다. 예민했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그전에는 되게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의미 부여를 잘 안 한다? 나만 생각한다. 너무 좋아. 어떻게 보면 진짜 속편하다니까. 재밌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같이 얘기해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또 얘기 드렸고요. 그럼 여기서 펄은 뭐에 긁힌 거야? 펄은 신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있잖아. 트리거라고 얘기한 거 보면 가지 언니는 신우가 그걸 긁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럼 그 남자한테는요? 영사기사요? 걔는 그냥 자기를 버리고 또 가려는 게 남편하고 그거를 투영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그거는 또 다른 그거네. 어떤 사랑받고 싶은 욕구에 대한 결핍이었네. 맞아요. 그거를 맞아. 그 남자는 이제 이 남자밖에 안 남았는데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투영이 됐다. 그러면은 끝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영화 속에 오늘은 여성 사이코패스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남성과 여성 사이코패스가 좀 나왔을 때 어떻게 표현 방식이 저는 좀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지점이 있으실까요? 다르다. 남성 사이코패스를 표현하는 것과 여성 사이코패스를 표현하는 것. 일단 남성은 폭력적이죠. 맞아요. 좀 더. 근데 펄이 이거는 나는 조금 여기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게 여성이 저 작은 체구로 물론 키가 커요. 미아고스는 170이래요. 그 체구로 아무리 무기를 쓴다고 해도 그렇게 사람 잔혹하게 죽이는 거 쉽지 않을걸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남자들은 힘이 세니까 더 잔혹한 면과 폭력적인 면을 더 보여줄 수 있고 여자들은 보통은 약간 그 심리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스타일로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그리고 실제로 제가 남자가 더 사이코패스가 많지 않나 하고 통계 자료를 찾아봤는데 70에서 90%가 남자가 차지한대요. 그럼 폭력 유전자나 이런 것들의 조정이 좀 남성한테도 많이 가나 보다. 그 염색체가 아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자들은 내가 봤을 땐 좀 조절을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도라는요? 저는 그냥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감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다루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약간 모성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모성이라는 게 되게 특별한 거잖아요. 남성이 사이코패스로 나온다고 해서 부성을 다룬다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고 여성은 어떤 모성적인 부분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되게 다정하게 모습을 보이다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완전 반전되는 이런 섬뜩함 같은 거를 좀 다룰 수 있는 거고 남성은 어떻게 보면 남성 사이코패스 그런 거에 비하면 약간 좀 단편적인 부분으로 갈 수도 있죠. 정말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자아도취에서 막 그 아메리칸 사이코였나? 그렇게 해서 막 죽인다던가 폭력을 쓴다던가 아니면 그 488이 그것도 여성 착지인데 아니면 성공을 위한 어떤 욕망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 여성은 어떤 다정함이라던가 어떤 감정적인 부분 관계에서의 약간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다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다. 그런 걸 좀 잘 이용하는 관계성을 잘 이용하는 게 확실히 여성 사이코패스들이 나오는 표현 같아요. 좀 더 입체적이라고 해야 될까? 굳이 말하면 네. 저도 보면은 남성 사이코패스는 정말 오로지 공격성, 살인을 위한 살인 이런 걸로만 다뤄진다면 여성 사이코패스들은 정말 근데 살짝 그런 부분도 있는 게 약간 허영 있는 캐릭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얘를 죽여야 돼. 나의 앞가림을 위해서 좀 더 이제 목적이 있는 살인이라면 남성들은 그냥 죽이는 자체가 목적인 그런 걸 좀 그려진 것 같아요. 실제로 살인 동기도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를 제가 옛날에 논문 찾아서 봤었는데 남성들은 그 판결을 받을 때 우발적이었어요라면 감형을 하는데 맞아. 여성들은 일단 몸이 약하기 때문에 우발적일 수가 없대요. 살인 맞아. 자체가. 그럼 계획 범죄잖아. 근데 거기에 있어서 자기가 느끼는 남자들은 참여합니다. 막 이렇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여성들은 계획돼 있었으니까 안 하는 거 난 똑같이 또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감형을 받을 수가 없대요. 맞아요. 저도 그거 비슷하게 봤어요. 그래서 미필적 고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여성이 적용이 굉장히 뭐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은 분명히 고의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누군가를 살인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제 봐야 되지 않냐라는 논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맞아요. 법도 좀 확실히 개선될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성 사이코패스가 나오는 영화들을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돌아 있나요? 저는 제가 우리나라 영화 중에 봤던 거가 인상 깊었던 게 숨바꼭질이랑 숨바꼭질 뭐였지? 그 아파트가 나오는 손현주 씨 맞아요. 손현주랑 기억이 납니다. 문정희 배우가 사이코패스로 나오고 그거랑 검은 집의 유선 배우가 사이코패스로 나오는데 이 두 작품이 가장 그나마 잘 만들었으면서 두 사람이 연기를 진짜 살벌하게 해서 정말 무서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특히 검은 집은 그 눈에 열쇠를 이렇게 꽂는 장면이 이런 게 있는데 와 엄청 강렬해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연기를 정말 잘해가지고 이 요런 스타일을 좋아하신다면 두 분이 너무 인상을 찌푸리고 있어가지고 요런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고 저는 안 봤는데 몰랐는데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서 전도연이 사이코패스로 나온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섹시할 작품을 내가 왜 안 보고 있었지? 근데 그거 진짜 괜찮아요. 봐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달달 보름은요? 저는 일단 화차. 이 영화 보고 저 화차 좀 생각났어요. 화차 보면서 전 그런 영화인지 모르고 봤다가 뭐야 이거 완전 미친년이네 이러면서 봤거든요. 근데 되게 매력적이게 표현됐던 거 너무 같아요. 슬프잖아요. 네, 맞아. 그리고 그 신혜선 씨 나왔던 영화 중에서 신혜선 씨가 좀 그런 영화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녀가 죽었다. 네, 거기서도 그냥 그거는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변요한 씨랑 신혜선 씨랑 나오는데 둘 다 미친놈 미친년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미친놈 아니야? 이 미친년 아니야? 미친놈 아니야? 약간 이런 반응으로 볼 수가 있는 영화. 뭔 영화야? 근데 막 잘 만들었다 이런 건 아닌데 킬링타임용으로 되게 좋거든요. 미친년과 미친년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미친놈과 미친년의 대결. 근데 미친년이 한 수 위여서 더 좋았던 느낌? 그죠? 킬링타임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건 시리즈인데 킬링 이브? 드라마. 네, 거기서 조디 코머와 산드라 오가 그 여성의 재밌죠. 네, 관계성과 그 조디 코머가 정말 어떻게 보면 살인의 재미를 위해서 그냥 죽이는 정말 말 그대로 사이코패스 여성으로서 너무 뭐랄까 멋있어요. 솔직히. 맞아요. 네. 그 둘이 약간 로맨틱한 관계잖아요. 그런 그런 다층적인 부분이 재밌는 드라마예요. 시즌 2까지가 재밌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저 시즌 3부터 되게 처져가지고 거기서 지금 안 보고 있긴 하거든요. 시즌 2까지 그 여성들의 관계성과 케미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정말 좋기 때문에 시즌 2까지는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3는 선택을 하셔라. 자, 그러면 저희 오늘은 이 영화 펄을 가지고 사이코패스 그리고 여자들의 뭔가 관계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듣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또 재밌는 영화로 찾아오겠죠? 네, 아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화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